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커피의 매혹적인 여정 일부에 이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커피 브랜드들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각 브랜드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철학으로 성장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계 커피 문화를 변화시켰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타벅스 이야기로 시작해볼까요? 1971년 미국 시애틀의 작은 항구 도시에서 3명의 친구, 제리 볼드윈, 제프 시글, 그리고 고든 보커가 고품질 원두를 판매하는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멜빌의 소설 모비딕에서 영감을 받아 선원 스타벅의 이름을 따서 브랜드 이름을 지었고, 지금도 스타벅스의 로고로 사용되는 그 유명한 세일앤도 바다와 커피의 로맨틱한 연결고리를 상징합니다. 처음에 그들은 완벽한 한 잔의 커피를 만들기 위해 고품질 원두만을 판매하는 가게였죠. 원두를 중심으로 커피의 품질과 진정성을 알리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시애틀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에 위치한 이 첫 매장은 오늘날 커피 애호가들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1912년에 지어진 건물의 석조 외관과 녹색 간판을 그대로 보존한 이 매장은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되었죠. 흥미롭게도 이 1호점은 1970년대 원래 모습을 재현하고 있어 현대의 스타벅스 매장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로고도 초기 버전의 갈색 세일앤 로고를 사용하고 있죠. 1982년 하워드 슐츠라는 젊은 마케팅 디렉터가 스타벅스에 합류했습니다. 브루클린의 가난한 공공주택에서 자란 슐츠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직장에서 다쳤을 때 의료보험도 없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이런 경험이 그의 비즈니스 철학에 깊은 영향을 미쳤죠. 1983년 밀라노 출장 중 이탈리아의 에스프레소바 문화에 완전히 매료된 슐츠는 미국에도 이런 카페 문화를 도입하고 싶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커피숍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대화하고 교류하는 공동체 장소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스타벅스의 창업자들은 이런 비전에 관심이 없었고, 결국 슐츠는 1985년 자신의 카페 일 지오날레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1987년 그는 스타벅스를 인수하여 자신의 비전대로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책 스타벅스 경험, Pour Your Heart Into It과 오너드에서 슐츠는 이런 과정과 스타벅스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시킨 여정을 상세히 담았습니다. 특히 오너드에서는 2008년 경제위기 당시 스타벅스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했는지를 생생하게 기록했죠. 슐츠의 핵심 철학은 제3의 공간이었습니다. 집과 직장 사이의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모든 사람이 환영받는 곳,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죠. 또한 그는 직원들을 파트너라 부르며 모든 직원에게 의료보험과 주식 옵션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복지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당시 미국 소매업계에서는 매우 파격적인 시도였습니다. 스타벅스의 커피 전문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도 있습니다. 2014년 시애틀에 오픈한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는 커피 로스팅의 모든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거대한 구리 로스팅 기계가 매장 중앙에 위치해 있고, 투명한 파이프를 통해 간 로스팅된 원두가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마치 윌리 원카의 초콜릿 공장 같은 분위기의 이 매장은 단순한 카페를 넘어 커피의 여정 전체를 보여주는 테마파크와 같습니다. 이후 도쿄, 밀라노, 뉴욕, 시카고 등 세계 주요 도시에도 이런 로스터리 매장이 오픈했습니다. 스타벅스가 매장 밖으로 확장한 중요한 전략 중 하나는 병입 커피 제품의 출시였습니다. 1994년 스타벅스는 펩시코와 파트너십을 맺고 스타벅스 프라푸치노라는 병입 음료를 출시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노스 아메리칸 커피 파트너십이라는 합작회사로 발전했고, 이를 통해 스타벅스는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도 자사 브랜드를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에는 네슬레와 협력하여 스타벅스의 톰 프로그램을 통해 커피 캡슐과 인스턴트 커피 제품군을 확대했죠. 이런 병입 커피 사업은 스타벅스의 매출을 크게 늘렸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스타벅스 경험을 즐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머그컵과 텀블러 같은 스타벅스의 머천다이즈 제품도 브랜드 전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199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단순한 부가 수익원을 넘어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각 도시와 국가별로 다른 디자인의 시티머그는 전 세계 팬들의 수집 열풍을 불러일으켰죠. 또한 스타벅스는 환경 보호를 위해
2008년부터 재사용 가능한 텀블러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지속 가능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스타벅스의 머천다이즈 사업은 연간 수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며 간접적으로는 소비자가 자신의 일상에 스타벅스 브랜드를 더 깊이 통합시키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스타벅스는 전 세계로 빠르게 확장했고 동시에 사업 다각화도 시도했습니다. 2003년 이후에는 샌드위치와 같은 식품 라인을 확대하기 시작했고 2010년대에는 스타벅스 리저브라는 프리미엄 매장을 열어 고급화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 리저브 매장에서는 희귀하고 특별한 원두로 만든 커피를 제공하며 마치 와인 테이스팅처럼 커피의 깊이 있는 맛을 경험할 수 있게 했죠. 또한 2010년 이후에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대폭 확대하여 바쁜 현대인들의 생활 패턴에 맞춰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2019년부터는 일부 매장에서 저녁 시간대에 와인과 맥주를 판매하는 스타벅스 이브닝스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전통적인 카페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에서의 스타벅스 이야기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1999년 이화여대 앞에 첫 매장을 열면서 시작된 한국 스타벅스는 처음에는 신세계그룹과 스타벅스 코리아라는 합작회사 형태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2015년 신세계그룹이 이마트를 통해 스타벅스 본사가 가지고 있던 지분 50%를 추가로 인수하면서 지분 67.5%를 확보하게 되었고 2022년에는 나머지 지분도 모두 인수하여 완전 자회사가 되었죠. 한국 스타벅스는 글로벌 스타벅스 내에서도 혁신의 선두주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세계 최초로 도입한 사이렌오더 모바일 주문 시스템은 이후 전 세계 스타벅스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고객들이 매장에 가기 전에 미리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시도였죠. 또한 한국 스타벅스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메뉴 개발에도 적극적이어서 녹차 프라푸치노, 유자티, 제주 한라봉 블렌디드 같은 한국적 메뉴들이 개발되었고 일부는 글로벌 메뉴로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는 특별한 컨셉의 스타벅스 매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스타벅스 서귀포 서호점은 세계에서 가장 큰 드라이브 스루 매장으로 넓은 창을 통해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타벅스 더 한강은 한강공원 내에 위치한 이색 매장으로 통유리창을 통해 한강의 전경을 바라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최근에는 경치 좋은 해안도로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대형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오픈하는 전략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릉의 스타벅스 강릉 교동 DT점은 바다가 보이는 위치에 자리해 많은 여행객들의 필수 방문 코스가 되었습니다. 미래를 향한 스타벅스의 비전은 지속 가능성과 디지털 혁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020년 케빈 존슨 CEO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50% 줄이고 물 사용량도 크게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모바일 주문, 드라이브 스루, 배달 서비스 등 디지털 플랫폼을 강화하여 코로나19 이후의 소비자 행동 변화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스타벅스는 80개 이상의 국가에 3만 개가 넘는 매장을 보유한 거대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커피를 파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공동체 의식을 판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스타벅스는 이제 단순한 커피 회사가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글로벌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커피 한 잔의 깊은 향기 속에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브랜드들이 들려주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커피 브랜드들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그들만의 특별한 철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블루보틀은 2002년 한 명의 클라리넷 연주자에 의해 시작된 브랜드입니다. 제임스 프리먼이라는 음악가는 오클랜드의 작은 창고에서 신선함이라는 단 하나의 가치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는 로스팅 후 48시간이 지난 커피는 절대 팔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고 이 엄격한 품질 관리는 블루보틀을 서드웨이브 커피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블루보틀이라는 이름은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에서 유래했습니다. 17세기 오스트리아 빈에서 최초의 커피하우스를 연 프란츠 조지 콜시츠키는 오스만 제국의 포위 공격으로부터 도시를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푸른색 병에 커피를 담아 판매했고 제임스 프리먼은 이 역사적 인물에게 경의를 표하며 자신의 브랜드명을 블루보틀로 정했습니다. 블루보틀 커피의 가장 큰 특징은 정교함과 미니멀리즘입니다.
모든 원두에는 로스팅 날짜가 표시되며 바리스타들은 정확한 온도와 시간을 지켜가며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추출합니다. 그들의 대표 메뉴인 뉴올리언스는 치커리를 넣은 콜드브루로 독특한 풍미로 많은 팬을 확보했습니다. 2017년 식품 거인 네슬레가 블루보틀의 지분 68%를 인수했고 이후 2019년에는 완전히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블루보틀은 여전히 장인 정신을 유지하며 고유의 철학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일본, 한국, 중국, 홍콩 등의 약 100여 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며 한국에는 2019년 성수동에 첫 발을 디딘 이후 서울 시내 주요 지역에 10여 개의 매장을 열었습니다. 블루보틀과 스타벅스는 모두 프리미엄 커피 시장을 공략하지만 그 방식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두 브랜드 모두 고품질 원두를 사용하고 매장 경험을 중요시하며 글로벌 체인으로 성장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블루보틀이 미니멀리즘과 장인 정신을 강조한다면 스타벅스는 다양성과 접근성에 중점을 둡니다. 블루보틀은 소수의 시그니처 메뉴에 집중하지만 스타벅스는 계절별, 지역별로 다양한 메뉴를 선보입니다. 또한 블루보틀은 주로 핸드드립 방식을 고수하는 반면 스타벅스는 에스프레소 기반 음료가 주력입니다. 블루보틀의 매장은 독점적인 느낌을 주는 반면 스타벅스는 제3의 공간이라는 콘셉트로 누구나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대중적인 공간을 지향합니다. 미국의 또 다른 커피 브랜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던킨 도너츠, 현재는 던킨으로 불리는 이 브랜드는 1950년 빌 로젠버그가 매사추세츠주 퀸시에서 작은 도넛 가게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커피가 부수적인 상품이었지만 점차 커피가 주력 상품으로 자리 잡았죠. 아메리카는 던킨으로 달린다라는 슬로건이 말해주듯 던킨은 일반 대중을 위한 합리적인 가격과 친근한 맛으로 미국인들의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던킨의 로고는 핑크색과 주황색을 사용해 커피잔에 도넛이 담겨있는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이 로고는 커피와 도넛의 완벽한 조합을 상징하며 수십 년 동안 브랜드의 얼굴 역할을 했습니다. 2018년 던킨 도너츠는 브랜드명에서 도너츠를 떼고 던킨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는 커피와 음료 시장에 더 집중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이었습니다. 스타벅스가 1990년대에 스타벅스 커피에서 스타벅스로 이름을 바꾼 것과 유사한 행보로 두 브랜드 모두 단순히 커피나 도넛을 파는 곳이 아닌 종합적인 음료와 푸드를 제공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진화하고자 했습니다. 던킨이 커피 시장에서 스타벅스에 밀리게 된 주요 이유는 프리미엄 커피 트렌드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스타벅스가 커피 경험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프리미엄 원두와 다양한 에스프레소 기반 음료로 성장한 반면 던킨은 오랫동안 저렴하고 대중적인 필터 커피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스타벅스가 매장을 편안한 분위기와 무료 와이파이가 있는 제3의 공간으로 포지셔닝한 것과 달리 던킨은 주로 테이크아웃 중심의 빠른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제 미국의 또 다른 커피 브랜드 카리브 커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카리브 커피는 1992년 존과 킴 피즐리 부부가 미네소타주 에디나에서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알래스카 데날리 국립공원 근처에서 하이킹을 하던 중 순록을 보게 되었고 그 경험에서 영감을 받아 브랜드명을 정했습니다. 인생은 짧으니 좋은 커피를 마시자 라는 그들의 슬로건은 브랜드의 철학을 잘 담고 있습니다. 카리브 커피의 가장 큰 특징은 미네소타의 추운 기후에 맞춘 따뜻하고 아늑한 매장 분위기입니다. 통나무 소재의 인테리어와 벽난로가 있는 공간은 스타벅스의 세련된 분위기와는 차별화된 북부의 오두막 느낌을 줍니다. 또한 카리브는 지속 가능한 커피 재배와 공정무역에 일찍부터 관심을 가져 2011년에는 모든 원두를 레인포레스트 얼라이언스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만 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리브 커피는 2012년 독일의 거대 소비재 기업인 JAB 홀딩스에 인수되었으며 현재 미국 내 약 4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네소타, 위스콘신, 아이오와,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등 미국 중서부 지역에 강한 입지를 가지고 있어 현지인들에게는 지역 브랜드로서의 충성도가 높습니다. 카리브 커피는 한국에도 진출했었습니다. 2011년 카리브 커피는 한국의 불고기 브라더스가 투자하여 서울 강남에 첫 매장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시장에서의 브랜드 인지도 부족과 치열한 경쟁, 그리고 본사의 전략 변경 등의 이유로 2016년 모든 매장을 철수했습니다. 짧은 한국 진출 기간이었지만 카리브만의 독특한 음료와
아늑한 매장 분위기는 일부 소비자들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카리브 커피의 장점으로는 아늑한 매장 분위기,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강한 의지, 계절 한정 메뉴의 다양성 등이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지역적 한계와 글로벌 확장에 있어서의 제한적인 성공이 꼽힙니다. 스타벅스나 던킨에 비해 인지도와 매장 수가 적지만 미국 중서부에서는 지역 브랜드로서의 강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 이탈리아의 자랑, 일리와 라바짜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리는 1933년 프란체스코 일리가 당시 이탈리아령이었던 트리에스테에서 설립했습니다. 헝가리 출신의 프란체스코는 과학자이자 발명가였으며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압축 포장 기술인 일리 메토도를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원두를 질소가스로 압축 포장해 신선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오늘날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리는 단 하나의 완벽한 블렌드라는 철학을 고수하며 9개국에서 재배된 최고급 아라비카 원두만을 사용합니다. 이는 다양한 블렌드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커피 브랜드와는 차별화된 전략입니다. 일리는 예술과 커피의 결합도 중요시해 1992년부터 유명 예술가들과 협업하여 디자인한 일리 아트 컬렉션 컵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살바도르 달리, 데이비드 번, 줄리안 슈나벨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일리는 또한 커피 교육에도 투자해 1999년 우니버시타 델 카페를 설립했습니다. 이 교육기관은 전 세계 27개국에 분교를 두고 있으며 바리스타, 농부, 커피 애호가들에게 전문 지식을 제공합니다. 라바짜는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진 브랜드로 1895년 루이지 라바짜가 토리노의 작은 식료품점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원산지의 원두를 블렌딩하는 개념을 이탈리아에 처음 도입한 혁신가였습니다. 오늘날 라바짜는 가족 경영 기업으로 4대째 이어져 오고 있으며 140개국 이상에서 판매되는 이탈리아 대표 커피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라바짜의 강점은 다양한 블렌드와 제품 라인입니다. 가정용, 사무실용, 카페용 등 다양한 시장을 위한 제품을 생산하며 퀄리타 오로, 크레마 에 구스토, 슈퍼 크레마 등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다양한 블렌드를 제공합니다. 라바짜는 혁신에도 적극적이어서 1989년 우주에서 사용 가능한 에스프레소 머신 IS 에스프레소를 개발했고 이는 2015년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실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지속 가능성에도 관심을 가져 2004년부터 티에라 프로젝트를 통해 환경 보호와 커피 재배 지역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리와 라바짜를 비교해보면 일리는 단일 프리미엄 블렌드로 고급 시장을 공략하는 반면 라바짜는 다양한 제품 라인으로 더 넓은 소비자층을 겨냥합니다. 일리는 예술과 문화적 요소를 강조하며 브랜드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구축했고 라바짜는 이탈리아 가정의 전통적인 커피 경험을 글로벌 시장에 전파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두 브랜드 모두 품질에 대한 타협 없는 헌신을 보여주지만 그 접근 방식은 다릅니다. 유럽의 커피 프랜차이즈 현황은 미국이나 아시아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유럽, 특히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전통적인 커피 문화가 강한 국가에서는 글로벌 커피 체인들의 성공이 제한적입니다.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째, 유럽에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강력한 카페 문화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에스프레소 바, 프랑스의 카페, 오스트리아의 커피하우스 등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곳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공간으로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카페들은 지역 주민들의 강한 충성도를 얻고 있어 글로벌 체인들이 쉽게 파고들기 어렵습니다. 둘째, 유럽인들은 커피에 대한 특별한 취향과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인들은 스타벅스의 대형 라떼보다 바에서 빠르게 마시는 전통적인 에스프레소를 선호하고 프랑스인들은 길거리에서 테이크아웃 커피를 마시기보다 카페에 앉아 여유를 즐기는 문화를 소중히 여깁니다. 셋째, 유럽의 도시 구조와 임대료 패턴도 대형 프랜차이즈의 확장을 어렵게 만듭니다. 역사적인 도시 중심부는 보존 규제가 엄격하고 대형 매장을 위한 공간이 제한적입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규제가 더 엄격하거나 개인 사업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 결과 스타벅스와 같은 글로벌 체인은 영국이나 북유럽 국가에서는 성공했지만 이탈리아에는 2018년에야 첫 매장을 열었고 그것도 로스터리 콘셉트의 특별한 매장으로 현지 문화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던킨 역시 유럽 시장에서의 입지는 미국이나 아시아에 비해 제한적입니다.
일리와 라바짜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글로벌 확장 전략의 차이를 보입니다. 일리는 자체 카페 체인보다는 고급 호텔, 레스토랑, 미술관 등의 원두를 공급하는 B2B 전략에 집중하며 세계 각국에 일리 카페라는 이름의 라이선스 매장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라바짜는 자체 카페 라바짜 익스프레션과 라바짜 카페를 운영하지만 여전히 소매와 원두 공급 사업이 주력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일리와 라바짜는 스타벅스, 던킨, 카리브 같은 현지 브랜드들과 직접적인 경쟁보다는 차별화된 위치를 구축했습니다. 일리는 고급 호텔, 미식 레스토랑, 전문 커피숍에 원두를 공급하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 잡았고 일부 도시에서는 일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바짜도 미국 시장에서 주로 소매와 원두 공급에 집중하며 스타벅스와 같은 대형 체인과는 다른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을 보면 두 브랜드 모두 지속 가능성과 디지털 혁신에 투자하며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일리는 2033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라바짜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스마트 커피 솔루션을 개발 중입니다. 또한 두 브랜드 모두 홈커피 시장의 성장에 맞춰 가정용 커피 머신과 캡슐 시스템에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자 행동과 커피 소비 패턴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홈 오피스 증가로 가정에서의 커피 소비가 늘어나고 디지털 주문과 구독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전통적인 커피 브랜드들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유통 채널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일리와 라바짜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강화하고 구독 서비스를 도입하여 소비자들이 집에서도 고품질 이탈리아 커피를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두 브랜드 모두 소셜미디어 마케팅과 디지털 콘텐츠에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일리는 예술과 문화를 접목한 콘텐츠로 젊은 소비자층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라바짜는 다양한 레시피와 홈 바리스타 팁을 공유하며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이탈리아 브랜드들의 입지는 앞으로도 스타벅스나 던킨과 같은 거대 체인과는 차별화된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리와 라바짜는 대형 체인점의 양적 확장보다는 질적 성장에 집중하며 프리미엄 커피 문화의 전파자로서 이탈리아 커피의 정통성과 품질을 강조하는 전략을 이어갈 것입니다. 결국 글로벌 커피 시장에서 각 브랜드의 성공은 그들이 얼마나 고유의 정체성과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변화하는 소비자 요구에 적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블루보틀의 장인 정신, 스타벅스의 접근성, 던킨의 친근함, 카리브의 지역성, 그리고 일리와 라바짜의 전통적 이탈리아 커피 문화. 이 모든 브랜드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전 세계 커피 애호가들의 일상에 특별한 맛과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커피라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 하나의 문화, 라이프 스타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브랜드들의 성공 스토리는 단순히 좋은 커피를 판매하는 것을 넘어 고객에게 어떤 가치와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들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어 자신만의 커피 철학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들으신 이야기가 여러분의 커피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마지막 커피 이야기로 한국의 커피 프랜차이즈의 흥망성쇠 및 미래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